언니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그 작은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제 귀에 닿았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예비시대 거실 한복판에서 걸레질을 하던 그 여인의 목에 걸린 낡은 금목걸이가 유독 눈에 들어왔거든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게으르기까지 해? 빨래 안 해? 예비 시어머니가 차가운 물을 그 여인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쿵 떨어져 내렸죠. 그건 25년 전쯤 제가 동생에게 준 목걸이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를 고아원에 맡기면서 제게 걸어주었던 그 목걸이. 고아원에서 마지막 밤, 언니가 꼭 찾아올게 라고 약속하며 목에 걸어준 바로 그 목걸이요. 잊을 수 없는 모양이었죠. 저기 혹시... 제가 입을 열려던 순간 그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 위로 선명히 드러난 흉터. 제가 장난치다가 넘어뜨려 생긴 평생 미안해했던 그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동생, 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윤지수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 사는 윤지수라고 합니다. 여성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키워냈죠. 혼자 힘으로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사업 얘기가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한 번의 방문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3월,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의 일이었어요. 지수야, 긴장하지 마. 인사만 드리면 돼. 예비 신랑인 박재현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재현 씨는 원단 수입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제 브랜드와 거래도 하고 있었고 만난 지 8개월 정도 되어서 결혼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죠. 어머니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셔.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재현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아원에서 자라서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예의는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예비 시댁 문 앞에 서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지수 왔어요. 재현 씨가 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그 뒤를 따랐어요. 다세대 주택 2층에 자리한 집이었는데 거실이 꽤 넓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본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것도 걸레 하나로 온 집안을 다 닦고 있더라고요. 옆에는 빨래 바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뭔가 끓는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감이 오셨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재현 씨 어머니인 강옥자 씨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지수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옥자 씨의 시선은 제게 있지 않고 바닥을 닦던 그 여성에게 가 있었습니다. 야, 하은아, 손님 왔는데 왜 그렇게 느려? 옥자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하은이라고 불린 그 여성이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얇은 체구의 여성이었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금목걸이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금방 끝낼게요. 하은이라는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고아 주제에 성격까지 게으르냐? 옥자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재현 씨를 쳐다봤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우리 동생 며느린데 좀 덜렁대는 편이야. 재현 씨가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 하은이라는 여성이 재현 씨 동생의 부인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면 동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은아, 인사 안 해? 옥자 씨가 또다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 씨가 걸레를 내려놓고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이하은입니다. 그녀가 인사를 할 때 저는 그녀의 이마를 유심히 봤습니다.
앞머리에 가려져 있었지만 작은 흉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목걸이, 정말 낯익었습니다. 우리 하은이는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라서 예의가 좀 부족해요. 이해해 주세요. 옥자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운 뭔가가 있었죠. 하은아, 빨리 차 준비해. 손님이 오셨는데 왜 이렇게 굼떠? 네, 어머님.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하은 씨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한 걸 봤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찻잔을 준비하는데 옥자 씨가 뒤따라가서 뭔가를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하은 씨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지수야, 앉아. 우리 어머니가 차 준비해 달라고 하셨나 봐. 재현 씨가 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부엌 쪽이 신경 쓰였어요. 하은 씨가 찻잔을 나르는데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조금이나마 정성입니다. 저는 준비해 온 선물을 옥자 씨께 드렸어요. 고급 건강 보조제와 한복 원단으로 만든 보자기였죠. 아이고, 이런 걸 왜?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감이 마음도 예쁘네. 옥자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부엌에서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죄송해요. 하은 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옥자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또 그래? 정말 어쩜 그렇게 덜렁대니? 옥자 씨가 부엌으로 가더니 찬물을 한 컵 떠서 하은 씨 얼굴에 확 끼얹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조심스럽지 못했어요. 하은 씨가 물에 젖은 얼굴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지수야, 미안해. 우리 동생 며느리가 좀 그런 편이야. 재현 씨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그때 하은 씨가 다시 차를 가져왔습니다. 얼굴에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고 앞머리가 젖어서 이마의 흉터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흉터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 본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였어요. 25년 전 고아원에서 동생과 뛰어다니며 놀다가 제가 실수로 동생을 넘어뜨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동생이 계단에 이마를 부딪혀서 피가 났었거든요. 제가 울면서 지원아, 미안해라고 했었는데 언니, 지수, 하은 씨가 찻잔을 놓으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그 목걸이, 분명히 제가 동생에게 준 거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나가는 마지막 날, 언니가 꼭 찾을게라고 약속하며 목에 걸어준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오늘은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일어섰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확인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벌써? 좀 더 있다가 가지. 재현 씨가 의아했지만 저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댔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하은 씨가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알아봐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맨 동생이 혹시 바로 그 사람일까요? 그 후 며칠간 저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하은 씨의 얼굴, 그 목걸이, 그리고 언니, 지수, 라고 중얼거린 그 작은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재현 씨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뭔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하은 씨가 정말 제 동생이라면 그 집에서 그렇게 대우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자. 어머니가 며느리감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셔. 재현 씨의 전화를 받고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주말 오후 저는 다시 예비 시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서 와요, 지수야. 옥자 씨가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은 씨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부지런해요. 아침부터 시장 보고 와서 음식 준비하고. 정말 복이에요. 옥자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왠지 헛되게 들렸어요. 복이라면서 왜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을까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30대 초반 남성이 들어왔어요. 재현 씨 동생인 박동현 씨였습니다. 형, 와서 밥 먹어. 동현 씨가 무뚝뚝하게 인사를 하고는 식탁에 앉았어요. 하은 씨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하은아, 밥 더 가져와. 모자라잖아. 동현 씨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은 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밥을 더 가져왔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손재주가 좋은 며느리 구하기 쉽지 않죠. 옥자 씨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하은 씨의 표정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칭찬을 듣고 있는데도 기뻐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은 씨는 평소에 뭘 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하은이는 집안일이 주업이죠. 그리고 근처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해요. 부지런해요. 옥자 씨가 대답하셨는데 그 순간 동현 씨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아르바이트비는 어디 갔어? 네. 하은 씨가 놀란 표정으로 동현 씨를 봤어요. 이번 달 아르바이트비 말이야. 생활비 보태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와? 아, 그거. 어머님께 이미 드렸는데요. 하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동현 씨의 얼굴이 험악해졌어요. 그럼 내 용돈은? 맨날 빈손으로 들어와서 뭘 먹고 살겠다는 거야? 동현아, 손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재현 씨가 말렸지만 동현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형은 몰라. 이 여자가 얼마나 게으른지, 아이도 안 낳으면서 집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하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은 씨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동으로 사과부터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우리 동생이 좀 성격이 급해서. 재현 씨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그런데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나요? 어머님,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저는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갔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부엌을 지나가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옥자 씨가 하은 씨에게 뭔가를 크게 혼내고 있었어요. 이 못난 년아, 손님 앞에서 남편한테 대들어? 내가 뭔데?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닥쳐. 고아 주제의 목소리도 높여. 그러더니 옥자 씨가 설거지통에 있던 찬물을 하은 씨 얼굴에 또 끼얹었어요. 하은 씨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맞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옥자 씨가 저를 발견했어요. 아, 지수야, 미안해. 우리 며느리가 좀 덜렁대서. 순식간에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식탁으로 돌아갔지만 도저히 밥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하은 씨는 얼굴에 물기가 마르지 않은 채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무도 그 상황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수야, 우리 결혼 날짜를 좀 빨리 잡으면 어떨까? 재현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왜요? 급한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져서 이번에 큰 거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재현 씨의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결혼 날짜를 앞당기자는 얘기에 갑자기 자금 얘기가 나오다니.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뭐 부부가 되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 재현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하은 씨와 잠깐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다들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는 사이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은 씨가 사양했지만 저는 그냥 옆에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하은 씨, 혹시 어릴 때 고아원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고아원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은 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성심고아원이었어요. 바로 제가 있었던 그 고아원이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 계셨어요? 1990년대 초중반쯤이었어요. 정확히 제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옥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아, 뭘 그렇게 오래 해? 하은 씨가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설거지를 마쳤어요.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재현 씨가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수를 정말 좋아하셔. 며느리감으로 딱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계속 하은 씨 생각만 났어요. 특히 그 목걸이와 이마의 흉터, 그리고 고아원 이름까지. 너무 많은 게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고아원에서 찍었던 몇 장 안 되는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은 씨가 제 동생 지원이라는 거요. 하지만 지금 그녀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냥 나타나서 나 내 언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더 큰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제 동생이라면 저 집에서 당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재현 씨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자금 얘기를 하고 결혼을 서두르려고 하고 혹시 제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하은 씨가 정말 제 동생인지 확인하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성심고아원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혹시 세무조사 들어온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재무실장인 서혜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혜린 씨는 저보다 3살 어린 후배인데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세무조사,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와? 글쎄요. 거래처에서 들은 얘긴데 우리 회사 회계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회사는 세무 처리를 깔끔하게 해왔거든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거래처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특히 동대문 쪽 원단업체들이. 그때 재현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미안한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만날 수 있을까? 저는 혜린 씨와의 대화를 마치고 재현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재현 씨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지수야, 혹시 우리 집 사람들한테 뭔가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어? 왜?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지수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셔. 그리고 하은이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둥.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재현 씨,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은 씨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어머니가 워낙 예민하셔서. 혹시 오해가 있었나 봐. 재현 씨가 머쓱한 듯 웃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혹시 이 일과 제 회사 세무조사 소문이랑 관련이 있나요? 재현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혹시 재현 씨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절대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재현 씨가 급하게 부인했지만 저는 의심이 더 커졌어요.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요 거래처 중 하나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수야, 미안한데 이번 달 주문 좀 미루자. 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야. 그냥 잠시 상황을 지켜보려고. 요즘 시장이 불안해서.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세무조사 소문 때문이라는 거요. 집에 돌아와서 혜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린아, 혹시 우리 회계 자료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 왜요? 다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데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지. 당연히 없죠.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런데 혜린 씨의 목소리에 뭔가 어색함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긴장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동대문의 주요 원단업체에서 거래 중단을 통보해 온 거예요. 지수 씨, 죄송한데 당분간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이유라도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 소문들이 있어서 안전상 그냥.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재현 씨로부터 또 연락이 왔어요. 지수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네, 좋아요. 카페에서 만난 재현 씨는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수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회사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거래처 몇 군데에서 대금 회수가 안 되고 이번 달 안에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 재현 씨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수한테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인데요? 잠깐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재현 씨가 저한테 접근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는 거요. 재현 씨, 혹시 저랑 결혼하려는 이유도? 뭘 그런 말을 해. 나는 지수를 좋아해서. 하지만 재현 씨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제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 도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모르겠어. 나도 듣고 놀랐거든. 재현 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거요. 집에 돌아온 저는 혜린 씨를 불러서 직접 물어봤어요. 혜린아, 솔직히 말해줘. 우리 회사 정보 누군가한테 흘린 거 아니야? 혜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다 알고 있어. 누가 시켰는지도. 사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분위기상 압박을 해봤어요. 그러자 혜린 씨가 무너지더라고요. 언니, 죄송해요. 누가 시킨 거야? 박재현 씨가. 언니 회계 자료 좀 보여달라고 해서. 왜 그런 짓을 했어? 협박을 당했어요. 제가 전 직장에서 실수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폭로하겠다고. 저는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이 저를 등친 거였으니까요. 혜린아, 너 당장 짐 싸서 나가. 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는 없어. 신뢰가 깨진 관계는 복구할 수 없거든. 그날 밤 저는 정말 모든 걸 잃는 기분이었어요. 사업도 위기에 처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결혼까지 거짓이었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특히 하은 씨가 제 동생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라고요. 먼저 하은 씨가 정말 제 동생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 씨 일가가 하은 씨에게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하다는 거요. 제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동안 저는 하은 씨 상황이 더 걱정됐어요. 재현 씨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함부로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저녁 하은 씨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지수 씨. 하은 씨, 어떻게 제 번호를? 죄송해요. 재현 오빠 핸드폰에서 몰래. 혹시 시간 되시면. 하은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집 근처 편의점이에요. 잠깐만 나온 거라. 저는 즉시 차를 몰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하은 씨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얼굴 한쪽이 부어 있었고 이술 끝이 터져 있었거든요. 하은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냥 넘어져서. 하은 씨가 거짓말을 했지만 누가 봐도 맞은 흔적이었어요. 누가 때린 거예요? 동현 씨예요? 하은 씨가 깜짝 놀라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넘어진 거예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은 씨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제가 뭔가 말하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요. 하은 씨, 혹시 우리 어렸을 때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세요? 혹시 성심고아원에 있었을 때 지수라는 언니가 있었나요? 하은 씨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예요? 지원아. 25년 만에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은 씨. 아니, 제 동생 지원이가 제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우리가 서로를 껴안고 있는데 지원이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 빨리 들어가야 해요. 너무 늦으면. 왜? 뭐가 문제야? 어머님이 화내요. 밖에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지원이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성인이 된 사람이 편의점에 잠깐 나간 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니요. 지원아, 나랑 같이 가자.
여기서 나와. 안 돼요. 언니가 나타나면 더 화낼 거예요. 특히 지금은 뭐? 지원이가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약서 써달라고 해요. 무슨 계약서? 생활비 매달 얼마씩 내겠다는. 그리고 나중에 큰돈 필요하면 보증서 주겠다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며느리를 ATM 기계로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절대 쓰면 안 돼. 그런 건 법적으로도. 언니, 제발.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까지 맞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지원이가 더 긴장했어요. 언니, 정말 아무 일 없었어요. 제발 집에는 오지 마세요. 지원이가 그렇게 말하고 뛰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서 박씨 댁을 찾아갔어요. 지원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 지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옥자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저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하은 씨 얼굴이 많이 부어있던데. 괜찮나요? 아, 그거. 그 애가 워낙 덜렁대서 계단에서 넘어졌어. 괜찮아. 옥자 씨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혹시 하은 씨랑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뭔 얘기? 우리 며느리랑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옥자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그냥 동서니까 친해지고 싶어서요. 친해져서 뭐 하게, 고아끼리 친해져 봤자. 그때 동현 씨가 나타났어요. 누구야? 우리 큰아들 며느리 될 사람이야. 그런데 왜 여기 왔어? 동현 씨의 말투가 정말 무례했어요. 저를 완전히 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은 씨 안부 확인하러 왔어요. 안부? 우리 집 며느리 안부를 남이 왜 물어? 간섭하지 말고 내나 잘해.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지원이가 더 피해를 볼 것 같았거든요. 죄송해요. 그냥 걱정이 되어서. 걱정? 웃기네. 고아 주제에 남의 집 며느리 걱정이라니. 동현 씨가 비웃더라고요. 그때 지원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언니. 지원이가 제게 눈짓을 했어요. 가세요라는 뜻이었죠. 어머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야, 내가 부른 거야? 동현 씨가 지원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어제밖에 나갔다 온 것도 알고 있어. 저는 뛰어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뭘 하시는 거예요? 동현 씨가 지원이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옥자 씨는 옆에서 찬물이 든 대야를 들고 있었고요. 남의 집 일에 왜 끼어들어? 나가. 하은 씨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뭐? 미쳤어? 하은 씨는 제 동생이에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동생? 하은 씨 본명은 윤지원이에요. 저랑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헛소리하지 마. 우리 며느리를 내가 왜 데려가? 옥자 씨가 대야의 물을 제게 끼얹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피하지 못했습니다. 고아 주제에 거짓말까지 해. 나가지 못해. 동현 씨가 저를 밀쳐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DNA 검사라도 해보면. 닥쳐.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결국 저는 쫓겨나듯 집을 나왔어요. 지원이는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제가 떠나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25년 만에 만난 동생을 구해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제 회사 주요 거래처 하나가 더 계약을 끊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현 씨의 공작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모든 걸 잃는 기분이었어요. 사업도, 동생도,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바닥에서 저는 다른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제 제대로 싸워보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으로 덤비면 질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죠? 25년 만에 만난 동생이 저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니. 그것도 자신을 이용하려던 사람들 손에 말이에요.
지수 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들이 무서워할 만한 반격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원이를 구하려면, 그리고 저를 이용하려 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제가 한 일은 사설 탐정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중에 실종자 찾기와 가정 문제 전문이라고 나온 현우 탐정사무소라는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탐정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은데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25년 전 헤어진 동생을 찾았는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서요. 그리고 조사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다음날 오후 저는 오현우 탐정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에 차분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심고아원에서 헤어진 동생, 예비시댁에서 만난 하은 씨, 그리고 박 씨 일가가 저를 이용하려 한 것까지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지금 가장 급한 건 뭔가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은 씨가 정말 제 동생인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 둘째는 박 씨 일가가 하은 씨에게, 그리고 저한테 한 일들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 DNA 검사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본인 동의 없이도 머리카락이나 개인용품에서 채취할 수 있어요. 물론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지만 확신을 얻기에는 충분하죠. 현우 탐정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그리고 박 씨 일가의 금전거래, 하은 씨에 대한 학대 증거, 회사 정보, 유출 경위,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모아야 해요. 감정으로 덤비면 오히려 증거를 놓칠 수 있거든요. 얼마나 걸릴까요? 3주 정도면 기본적인 건 다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이 기간 동안은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박 씨 일가한테 직접 찾아간다거나 하은 씨와 접촉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고민됐어요. 지원이가 그 집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애 3주를 더 기다린다니. 하지만 제대로 구해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데려나와봤자 법적으로 막힐 게 뻔하거든요. 현우 탐정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뒤 첫 번째 소식이 왔어요. 지수 씨, 일단 머리카락 확보했어요. 현우 탐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요? 하은 씨가 일하는 빵집에서 확보했어요. 빵집 사장님이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 빵집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혹시 그분한테 지원이, 아니, 하은 씨 얘기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분 말로는 하은 씨가 너무 불쌍하다고. 맨날 멍든 채로 와서 일하는데 번 돈까지 다 빼앗긴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빵집 사장님이 특이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요? 20년 전쯤부터 이 동네에 빵집을 하고 계신데 과거에 성심고아원에 빵을 후원한 적이 있다고 해요. 혹시 그때 사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내일 한번 가보세요. 주명자 사장님이에요. 제가 미리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지원이가 일하는 빵집을 찾았습니다. 60대 후반에 자상해 보이는 여성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지수 씨죠? 현우 씨한테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리고 할 얘기가 많아요. 주명자 사장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하은이가 정말 불쌍해요. 매일 와서 일하는데 번 돈을 하나도 못 쓰더라고요. 다 집에 가져다 준다면서.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죠. 그런데 표현을 못해요. 어떻게 잘한 건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만 해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정말 동생이에요? 하은이가? 네. 거의 확실해요.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사장님이 오래된 상자를 꺼내셨어요. 제가 과거에 성심고아원에 빵을 후원했었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사장님이 사진 몇 장을 내놓으셨어요. 그 중에 정말 놀라운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마당에서 손을 잡고 서 있는 두 여자아이. 하나는 분명히 어린 시절의 저였고 다른 하나는 지원이었어요. 이거예요. 이 사진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25년 만에 보는 어린 시절 사진이었거든요. 그럼 정말 자매네요. 하은이 목에 걸린 목걸이도 그때 것 같던데. 네, 제가 선물한 거예요. 아이고, 그럼 얼마나 반가우셨을까. 사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사장님, 부탁이 있어요. 이 사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DNA 검사랑 같이 증거로 쓰려고요. 얼마든지요. 그 애를 구해내려면 뭐든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현우 탐정에게서 DNA 결과가 나왔어요. 99.9% 확률로 친자매가 맞습니다. 드디어 확실해졌어요. 하은 씨가 정말 제 동생 지원이라는 게. 그리고 추가로 조사한 것들도 있어요. 박 씨 일가의 계좌 추적, 하은 씨 임금 갈취 내역, 폭행 증거. 어떤 내용인가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하은 씨가 벌어온 돈을 거의 다 갈취하고 있었고, 심지어 하은 씨 명의로 소액대출까지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가요? 1995년 고아원 기록을 추적해봤는데, 박 씨 일가가 그때도 고아원 아이들과 연결점이 있었어요. 돈거래 흔적이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을 돈으로 거래하는 그런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은 씨가 이 집에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원이가 이 집에서 평생 고생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증거는 충분해요. 이제 실행에 옮길 시간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하은 씨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할까요? 먼저 하은 씨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25년 동안 찾던 동생을 구해내고, 그동안 저와 지원이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요. 이제 정말 반격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현우 탐정과 함께 세운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옥자 씨의 폭행 현장을 증거로 확보하고, 동시에 지원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다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였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하은 씨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한 번에 끝내야 합니다. 현우 탐정의 조언에 따라 저는 먼저 재현 씨에게 연락했어요.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했거든요. 재현 씨, 투자건 검토해봤어요. 정말. 어떤 결론 나왔어? 재현 씨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어머님께도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래, 좋아. 언제 올 수 있어? 내일 오후에 갈게요. 하은 씨도 오랜만에 보고 싶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녹음기, 카메라, 그리고 현우 탐정과의 연락 체계까지. 다음날 오후, 저는 예비 시댁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 될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어서 와, 지수야. 옥자 씨가 평소처럼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거실에는 재현 씨와 동현 씨가 앉아 있었고, 지원이는 역시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원이의 얼굴을 보니 새로운 멍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래, 투자건은 어떻게 된 거야? 재현 씨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전에 하은 씨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 며느리랑 무슨 얘기? 옥자 씨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여자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인데 우리가 못 듣게. 동현 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때 지원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원이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이제 끝날 거야. 지원이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동현 씨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건 말인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재현 씨를 봤어요. 미안해요. 투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재현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제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잖아요. 투자할 여유가 없어서요. 그거야 오해고. 오해요? 재현 씨가 제 직원을 협박해서 정보를 빼낸 게 오해예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서예린 씨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재현 씨가 어떻게 협박했는지, 제 회계 정보를 어떻게 빼냈는지.
재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수야, 그건 오해야. 내가 왜 그런 일을. 그리고 결혼도 취소할게요. 뭐,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척 하면서. 옥자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뭐야, 이 여자? 갑자기 와서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다 증거가 있거든요. 그때 동현 씨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야, 여기서 나가지 못해? 우리 집에 와서 개소리하고 있어? 저 안 가요. 제 동생 데리고 갈 때까지. 동생, 또 그 소리야? 옥자 씨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예요. 하은 씨는 제 친동생 윤지원이 맞아요. 거짓말하지 마. 옥자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원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야,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밖에서 만나서 무슨 말을 한 거야?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옥자 씨가 지원이의 뺨을 때렸어요. 바로 그때 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옥자 씨가 저를 봤어요. 고아 주제에 목소리 높여 우리 며느리 꼬시려고? 지원이는 제 동생이에요. 더 이상 여기 둘 수 없어요. 동생이면 어쩔 건데? 이미 우리 집 며느리야. 동현 씨가 지원이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놔주세요. 제가 말렸지만 동현 씨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지원이가 아픔에 신음했어요. 아파요. 아프면 어쩔 거야? 내가 불러온 거 아니야. 동현 씨가 지원이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다 영상에 찍히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손 떼세요. 제가 다가가자 옥자 씨가 저를 밀었어요. 고아끼리 짜고 치는 거네.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안 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지원이 놓으세요. 경찰, 웃기네. 뭘로 신고하게? 폭행이요. 지금 다 찍고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보여주자 옥자 씨의 얼굴이 변했어요. 이 미친년이. 옥자 씨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클라우드로 백업해놨어요. 늦었어요. 이미 다 전송됐거든요. 그때 현우 탐정이 나타났어요. 미리 약속한 시간이었거든요. 경찰입니다. 물론 경찰은 아니었지만 박 씨 일가는 당황했어요. 뭔 일이야? 가정폭력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이하은 씨 어디 계세요? 지원이가 떨면서 손을 들었어요. 지원아, 이제 괜찮아. 나랑 같이 가자. 안 돼, 우리 며느리야. 옥자 씨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하은 씨는 윤지원이에요. 제 친동생이고 이 집에서 당한 폭행과 갈취에 대해 정식으로 고발할 거예요. 그날 저는 지원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재회, 그리고 지옥에서의 탈출이었어요.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폭행 고발, 임금 갈취 신고, 그리고 재현 씨의 회사와 모든 거래 중단.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지원이가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일 다 갚아줄 거야. 드디어 반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지원이를 구출한 후 일주일, 박 씨 일가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희도 만만치 않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동현이가 계속 전화해요. 돌아오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지원이가 불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들이 먼저 법적 조치를 언급했으니까요. 괜찮아. 오히려 좋은 일이야. 법정에서 만나자고 해. 현우 탐정이 가져온 소식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어요. 지수 씨, 박동현 씨 의료기록 확인했는데.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불임 원인이 박동현 씨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하은 씨 탓으로 돌렸던 거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지원이가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확실한 거예요? 병원 기록 다 있어요. 3년 전부터 계속 검사받고 있었는데 가족들한테는 숨기고 있었죠. 그 사실을 지원이에게 말해줬을 때 지원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뭘 잘못했어? 그동안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는지. 지원이의 눈물을 보며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괴롭힌 그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옥자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이렇게 크게 일 벌일 필요 없잖아. 조용히 정리하자. 정리요?
뭘 정리하게요? 하은이. 아니, 지원이. 그 애 데려가는 건 좋아. 근데 고발이니 뭐니 하는 건 취하해줘. 옥자 씨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왜요? 뭐가 급해지셨나요? 급하긴. 그냥 서로 상처만 남잖아. 상처요? 25년 동안 제 동생한테 준 상처는 어떻고요? 그건 몰랐던 일이고. 몰랐다고요? 고아원에서 아이들 데려와서 부려먹는 일을 몰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화 너머로 옥자 씨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1995년 기록 다 확인했어요. 어머님이 고아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아이들을 소개받던 일 말이에요. 그건 지원이도 그렇게 온 거잖아요. 공짜 노동력으로 쓰려고. 옥자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재현 씨의 회사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예요. 회사가 완전히 부도났어요. 제가 투자를 거절한 게 결정타였죠. 현우 탐정이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박재현 씨가 개인 파산 신청했어요.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같은 수법을 썼던 것 같아요. 결혼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던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다니요. 피해자들이 더 있나요? 최소 3명은 더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결혼 약속하고 돈만 떼인 경우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화가 났어요. 계획적으로 여성들을 속인 거였습니다. 법정 날이 다가왔어요. 폭행 고발과 임금 갈취 고발, 그리고 재현 씨의 사기 혐의까지 한꺼번에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박 씨 일가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특히 옥자 씨는 평소에 위풍당당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을 때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제 동생을 2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임금을 갈취하고 폭행하고 불임 책임을 떠넘겨서 정신적 고통을 줬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영상 증거와 의료 기록, 그리고 금융거래 내용 모두 있습니다.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될 때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옥자 씨가 지원이를 때리는 장면, 동현 씨가 지원이를 위협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불임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박동현 씨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인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순간 동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왜 부인을 탓했습니까? 그건 제가 알바 아니고 의료 기록을 조작한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동현 씨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1995년 기록이 공개됐을 때였어요. 피고인 강옥자는 고아원에 후원금을 주고 아이들을 소개받았습니까? 그건 후원한 거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런데 왜 소개받은 아이들을 모두 무급으로 부렸습니까? 무급이 아니라 생활비를 줬고. 생활비가 얼마였습니까? 옥자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년간의 착취와 학대, 그리고 계획적인 사기까지. 판결이 내려졌을 때 박 씨 일가는 모두 무너졌어요. 옥자 씨는 폭행과 갈취로 실형 6개월, 동현 씨는 폭행과 협박으로 실형 1년, 재현 씨는 사기로 실형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지원이가 말했어요. 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끝났어. 우리 새로 시작하자. 25년 만에 찾은 동생과 함께 저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씨 일가의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원이는 제 집에서 조용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흔들렸던 사업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언니, 이건 뉴스에 나왔어요. 지원이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GDP 여성 사업가, 실종된 동생 25년 만에 구출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나와 있었어요. 좀 부끄럽네. 부끄러울 게 뭐예요. 언니가 정의를 시연한 거잖아요. 지원이의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위축된 모습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지수 씨, 저 주명자입니다. 빵집 사장님이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뉴스 봤어요. 정말 잘 됐네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실 수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네, 갈게요.
빵집에 가니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지원이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나요? 네, 많이 회복됐어요. 사장님 덕분에 일자리도 있었고.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뭔가요? 지원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해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지원이는 그동안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5년 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럼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여기서 같이 일하면서 천천히 찾아가면 어떨까요? 정말요? 네. 지원이 솜씨도 좋고, 무엇보다 손님들이 좋아해요. 따뜻한 마음씨가 빵에서도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지원이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따뜻한 관심이었거든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집에 돌아가서 지원이에게 그 얘기를 해주니 지원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제가 거기서 일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사장님이 직접 제안하셨어. 언니. 꿈만 같아요. 지원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25년 동안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는데, 이제 천천히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재현 씨의 사업 파산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수 씨, 박재현 씨 사기 피해자들이 연락 와요. 현우 탐정이 전화했습니다. 어떤 연락이요? 고맙다는 연락이에요. 지수 씨가 고발해 주신 덕분에 자신들도 피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래요? 네, 총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대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다른 피해자들도 정의를 찾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속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거든요. 다들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해요. 재현 씨 형량이 더 늘어날 것 같네요. 실제로 재판에서 재현 씨는 상습 사기로 형량이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옥자 씨가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다고 해요. 왜요? 아무래도 그와 아이 괴롭힌 걸 다들 안 좋게 보나 봐요. 수감자들도 선을 지키거든요. 그 소식을 들으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가 완성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모든 게 허무하기도 하고. 언니, 뭘 그렇게 생각해요? 지원이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모든 게 끝났구나 싶어서.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시작된 거죠. 지원이의 말이 맞았어요.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저희는 부모님 묘소를 찾았어요. 25년 만에 재회를 알리러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원이 찾았어요.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저는 말했어요. 늦었지만 이제 다시 가족이에요. 지원이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저희는 오랫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25년간의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는 것처럼요. 언니,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글쎄, 평범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매일 아침에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서로 걱정해주고, 그런 평범한 게 저한테는 꿈이었어요. 이제 그 꿈이 현실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원이가 말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뭐가? 저를 찾아줘서, 그리고 구해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가족이니까. 그리고 복수해줘서도. 복수. 아니에요. 정의를 세워줘서요. 덕분에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원이의 말에 저도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는 걸요. 지금 저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원이는 빵집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고 있고, 저는 흔들렸던 사업을 더 단단하게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가끔 지원이가 밤에 악몽을 꿀 때도 있지만, 이제는 곁에서 등을 토닥여 줄 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25년 동안 품었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박 씨 일가는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간이니까요. 어제 지원이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25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시원한 기분이 드셨을 것 같아요. 25년 동안 헤어져 있던 자매가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다니. 처음에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결국 지수 씨가 지원이를 구해내고 나쁜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는 걸 보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특히 지수 씨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해결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세상에는 정말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작정 화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원이가 그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마음 한구석에 언니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가족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강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죠. 지수 씨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혈연이든 아니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듬어주는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여러분께도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